오늘부터 그죠? 23년 대비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그죠? 시작된 거고 내년 시험이 올해처럼 한 3월 말 정도라고 생각하면 해마다 그렇지만 제가 개강하고 난 다음에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생깁니다. 그럼 그 8개월을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공부했을 때 결국은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신규 수강생분들 중에 간혹, 진짜 간혹입니다. 용어가 모르는 상태에서, 용어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8개월 만에 구조 시공을 꽈락을 넘겨버리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아주 간혹이지만, 그러니까 8개월의 시간이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성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재수강생분 중에도 어느 정도 이제 공부량이 돼 있어서 조금 학습량이 좀 높으신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죠. 그렇더라도 그분들은 모두 다 처음에 등록한 용어도 파악 안 돼 있는 상태보다는 나으실 거잖아요. 그러면 용어도 파악 안 된 상태에서 8개월 만에 구조 시공의 꽈락을 넘기는 상태가 된다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기에 달린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다만 물리적으로 공부량이 채워지지 않는데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렇죠?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공부하지 않고는 합격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8개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업 구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커리큘럼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의 기출문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때 제가 기출문제 경향 전체를 살펴보기는 하지만 최근의 기출문제 경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20년대 이후에 시험 제도가 한번 바뀌었죠. 그리고 제도가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시험 문제에 실무라고 들어와 있는 시험 범위가 대략적으로 윤곽이 나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구조와 시공에서 시험 구성에 최근의 경향들이 생겼어요. 그런 것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그죠? 시험 준비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경향들이 파악되어 있어야. 그래서 제가 최근 기출 문제 경향과 그다음에 올해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경향 범주 내에 있는지 올해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올해 합격한 답안 중에 작년에는 몇 분 봤는데 올해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한 분만 볼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답안이 이렇게 합격권 정도 갔는지 복귀된 답안 성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전년도보다 그죠? 그 전 3년치보다 올해 성적이 굉장히 잘 좋으셨어요. 채점 해보면 여러분들도 각자 느끼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어쨌든 그 합격생 답안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나도 저 정도 답안을 내가 시험 칠 때 만들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는 인지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답안 보면서 작년에 시험 치신 분들은 나하고 진짜 변별력이 뭐가 있지? 이 합격생 답안 또 문제점이 꽤 많이 보여요. 같이 살펴보면. 그런데 저 답안은 어떤 지점에서 합격까지 갔을까? 저 정도 점수가 나왔을까? 간단하게라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분석이나 모범 답안 분석은 모의고사 시간에 제가 본격적으로 해드릴 거고 올해는 그 윤곽만 살펴보는 오늘은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수업 이제 공부에 대한 전략, 수험 전략을 좀 짜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저도 짜야 되고 여러분도 짜야 되고 그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수험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과목별로 구조는 어떻게, 실무는 어떻게, 심지어는 공통 과목인 객관식까지 그죠? 이렇게 전략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올해 여기에도 몇 분 계시지만 서울에도 그렇고 실제로 구조시공의 점수가 조금 예의롭게 들어오는 바람에 구조시공 꽈락 넘겼는데 평균이 안 돼서 떨어지신 분들의 수가 꽤 많아요. 꽤 많아요. 그럼 공통 과목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통 과목 이야기도 제가 그동안은 공통 과목을 대구에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공통 과목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안 드렸는데 오늘은 어쨌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향을 확실히 좀 잡아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공부 방법,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거하고요. 실제로 수험 공부는 굉장히 달라요. 일반적인 공부는 그냥 그야말로 공부인데 수험 공부는요, 일입니다. 시험 공부는 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하듯이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내가 미래에 나의 직업을 위해서 내가 어쨌든 지금 에너지를 투자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 시험 공부는 그냥 일이에요. 그 공부를 통해서 창의적인 뭔가 학습적인 뭔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일인 거예요. 그 일처럼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그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고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 요 마지막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할 거니까 제가 요 이야기도 오늘 하고 수업을 전체적으로 마칠 것 같고요.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4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수업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자, 강의 커리큘럼부터 먼저 설명드려보면. 자, 수업이 전반기가 있고 상반기 있고 하반기가 수업이 있어요. 그죠? 상반기 14주, 하반기 14주가 진행되는데, 자, 오늘 개강하고 상반기가 11월 12일에 끝나요. 자, 그 다음, 자, 7주 과정에 뭐가 있냐면, 작년에 이 7주 과정에 제가 학원에서 오프라인 수업 없었죠. 온라인 수업만 그대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 8주차부터 제가 모의고사를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때 온라인으로 공부했던 가지고 이제 시험 치면서 그렇게 수업을 진행했는데, 그래 보니까 단점이 있었어요. 단점이. 뭐냐 그러면 신규 수강생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점검이 안 되니까 또 그 공부했던 거를 통해서 간단하게 학원에서 시험 치는 기본 모의고사 과정이 없으니까 모의고사 답안의 향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론 숙지 능력도 굉장히 낮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계속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 대신 기본 이론 과정, 구조와 보수 시공 쪽에 실무에 가까운 시공 쪽의 기본 이론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상반기 내내 14주 동안 들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지금 계속해서 보충되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원래 제가 시험 윤곽을 보면서 어쨌든 간에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되는 범주를 저도 꽤 많이 늘렸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사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적산에서 원래 100점 맞는 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죠? 우리 학원에도 몇 명 있었죠. 그죠?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상위권들이 적산 점수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윤곽 잡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공정표라든가 공정관리라든가 이게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공정계획을 세우거나 공정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 문화재 공사는 유사성이 있지만 목조, 석조와 건대 건축은 조금 차이 나는 지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고 좀 정돈을 좀 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실무 안에 최근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있어요. 이걸 실무적인 사항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문화재 수리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맞겠죠. 그죠? 보존 철학, 보존 윤리. 이게 어쨌든 이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보강을 해드렸어요. 그죠? 근데 올해 또 보강해 드릴 거예요. 양이 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해두고 거기 안에서 이제 문화재라는 개념이 용어가 바뀌어지는 거 아시죠? 국가유산으로, 그죠? 우리 지금 문화재라고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세계적인 어떤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그걸 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용어가 바뀐다는 거는 문화재라는 게 뭐고 문화유산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해야 용어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이해할 거죠. 그럼 자,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개념 차이와 변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비슷한 문제 나왔죠. 기출문제에 있죠. 얼마든지 나옵니다. 근데 문화재 내가 알고 있는 몇 줄 정도, 문화유산 내가 알고 있는 몇 줄 정도는 시험 답안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를 전문가로 인정해 줄 만큼의 내용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처럼
그리고 각종 세계의 헌장들, 그죠? 유네스코의 헌장들, 각종 헌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들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숙지를 해 두셔야 되고 그 외에 기타 용어들 중에도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용어들도 좀 파악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 체계들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과거로부터 쭉 이렇게 바뀌어 온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도 기출문제 안에 포함돼서 있고 구체적으로 점점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럼 이런 것들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고 1차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이런 걸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죠? 이런 내용들도 그래서 공부 범위가 자꾸 확장돼 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시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지지 쉬워지지 않습니다. 몇 해 전까지 학원 나와서 굉장히 상위권이었던 분이 있어요. 굉장히 상위권, 거의 합격권에 있었던 분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2년 정도 수험생활, 한 2년 더 됐구나. 제도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시험을 안 치고 못 쳤어요. 그래서 올해 상담 전화가 왔어요. 자기 때하고 문제를 봤더니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 지금 이렇게 무서워서 시작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시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려워지지 쉬워지지는 잘 않습니다. 공부 범위도 점점점 많아지지.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빨리 합격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 대신 올해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많은 보강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고 올해부터는 제가 대구에서만 그동안 제가 체력적으로 서울 대구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거의 월화는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서울 가지 않는 그 체력을 어디에 제가 활용하겠어요? 제가 논다고 활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자료, 새로운 보강 자료를 만들고 또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어떤 특수성들을 제가 캐치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여러분들이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데 제가 에너지를 훨씬 더 기울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고요. 어쨌든 공부량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공부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공부량이 늘어나는 모든 걸 오프라인 과정으로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생기죠. 그죠? 그리고 이론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또 모의고사 과정이에요. 모의고사. 내용을 많이 숙지하는 이유는 시험 치기 위한 건데 시험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과정 또 더 늘려야 돼. 그러니까 기본 이론 과정 여러분들한테 온라인 과정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듣게끔 해드리고 그 대신 다음 주에 시험 칠 거예요. 다음 주에 오전에 도면 작도반 10시부터 수업 시작이에요. 자, 이 10시부터 수업 시작은 7주차까지입니다. 8주차 때부터는 9시 반부터 수업 시작이에요. 요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거기 프린트본에 나가 있어요. 10시부터 도면 작도 시간 이렇게 3시간의 도면 작도 시간이 있을 거고요. 3시간 조금 더 지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10시부터 13시, 3시부터 5시까지 기초 모의고사 과정 되어 있죠. 이 기초 모의고사 과정 뭐냐면 교재 진도별 모의고사입니다. 일반적인 모의고사 과정은 교재 진도에 맞출 수가 없어요.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위주로 해서 4문제를 구성해야 되니까 그걸 기초부에서만 다 내고 그다음 축부에서만 내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주차에 근대 부분이 시험 나오기도 하고 속조가 나오기도 하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규 수강생분들은 이 모의고사 과정에서 시험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대신 강평 내용은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답안 기술의 능력이 생각보다 향상이 좀 더디고 또 기본 이론을 내용하는데 시험을 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숙지하는 거랑 내가 공부했던 거 그 다음 주에 시험 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과제도 하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거랑 숙지도가 굉장히 다르겠죠. 그건 재수강생들도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2주차 때부터 다음 주는 모의고사 때 제가 기초부 제일 앞부분 기초부 전체에서 2문제를 시험 칠 거예요. 시험은 50분이고 30점 한 문제, 20점 한 문제. 재수강생분들은 거기에서 완성도 낮은 답안들 나오시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고 합격 여부는요. 내년 2023년 합격 여부는 상반기 때 결정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반기 때 딱 보면 거의 결정나요, 윤곽나요. 하반기 때는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질 수 없어요. 상반기 때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는지에 따라서 내년의 시험의 당락이 거의 결정나버립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상반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반기 때부터 집중도를 끌어올려서 하반기 때는 순식간에 시간이 가버리잖아요.
재수강생도 아시잖아요. 하반기 시작이 12월 달이거든요. 12월 첫째 주거든요. 12월 첫째 주 시작하면 거의 3월 달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때는 다 듣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상반기 때 필요한 것들을 다 끝내놔야 돼요. 웬만한 것들은. 내년에 시험 끝내고자 하는 분들은. 이해가셨죠? 그리고 하반기 되면요.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오히려 생각보다 공부의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상반기 때 충분히 끝나 있으면 그런 위축감이 덜 할 텐데 상반기 때 제대로 안 돼 있고 해야 될 게 하반기 때 너무 많아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 있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상반기 때 거의 중요한 과정들이 거의 끝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4주 동안의 기본 이론 과정 온라인 과정 오늘부터 열어드릴 거예요. 그거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시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시험 치는 기초부 내용은 그냥 듣기만 해서 와서는 안 되겠죠. 시험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용을 숙지해서 와야 되겠죠. 그죠? 숙지해서 오셔야 되고 필요한 도면은 교재에 있는 도면도 연습해 보시고. 자, 그다음에 8주차 때부터 정규 모의고사 과정이 시작됩니다. 정규 모의고사 과정. 정규 모의고사 과정은 2시간 시험 치고 2시간 강평을 합니다. 2시간 시험 치고. 그 대신 이때 모의고사 과정은 기출문제 위주로 갈 겁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그래서 정규 모의고사 과정은 뭐냐 그러면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의 그 감각들을 끌어올리는 수업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기출문제 가지고 구조 3번 아마 실무 3번 정도의 이렇게 모의고사 과정을 가질 거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의 감각들을 끌어올리고 이 기출 문제를 갖고 시험 치는 데 있어서 재수강생분들은 완전히 합격권 답안이 나와야 되죠. 이 시험 때. 그러면 전제가 이 시험 때부터 재수강생분들은 시험 칠 때마다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기출 문제인데 작년에도 쳐봤던 문제가 몇 문제 포함됐을 텐데 여기서도 합격할 수 있는 답안이 나오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아요. 내년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재수강생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뭔가를 진행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도면 작도가 여기까지 하면 6주 과정이죠. 6주 과정에 8주차 때부터 제가 3주를 도면 작도 과정을 더 할 거예요. 작년보다 도면 작도 과정을 더 늘렸고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도면들, 개별 건물들 이렇게 조금씩 보충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도면이 생각보다 올해 시험에도 그렇지만 종단면도뿐만 아니라 세부 도면들이나 이런 도면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졌어요. 요즘 근래의 경향이에요. 그렇죠? 올해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냥 나와봐야 종단면도, 평면도, 뭐 깨끗해야 횡단면도였는데 인면도를 작도해라, 뭐 물이 흐르는 방향의 단면선을 갖고 단면을 잘라라, 뭐 평면을 작도하라, 뭐 교각의 평면을 잘 요구하진 않는데 교각의 평면을 작도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죠? 공포의 결구 투시도를 작도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면 내용대로 또 숙지를 해야 되지만 도면들을 또 외워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개별 건물들 요구하는 거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석조가 근래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석조에서도 요구되는 도면들이 많아졌으니까 석조 도면은 목조 도면보다는 그래도 비교적 단순하니까 어쨌든 다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도면의 비중이 좀 더 커져서 제가 어쨌든 개별 건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도면 작도와 그 개별 건물 외에도 세부 도면들 도면 작도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체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때도 제가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강평할 거거든요. 간단하게 강평하고 또 숙제 없는 것들 커뮤니티에서 제가 돌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때도 세부 도면들 이렇게 잘 안 되는 도면들이 있으면 제가 그걸 세부 도면 하는 것들을 또 제가 이렇게 작도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계속해서 이번 주만 하는 게 다음 주부터 계속 학원에서 수업이 진행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 하반기는 1주차 때부터 7주까지 심화 이론입니다. 이때 제가 원래 보강을 좀 많이 할 계획이에요. 실제로 실무, 적산, 건축 형식, 심화 이론 안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죠?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 철학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근래에 보니까 원래는 석재도 그렇고 목재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 보존 처리 방법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죠. 실제적으로. 그죠? 그럼 우리가 보존 처리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로 사용하는 재료 중에 전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벽돌,
뭐 이런 정도가 다 하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막 그리고 보존 처리 방법에 일부 특수하게 막 특허가 나와 있는 그런 보존 처리 방법도 있긴 있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존 그 재료별 보존 처리 방법이 뭔지는 정리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런 시험에 대응하려면. 그다음 조사 방법도 막 과학적인 조사 방법 사실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수할 때 그런 조사 방법을 취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조사는 어떻게 하는지 과학적으로 어떤 조사 방법이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그런 조사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요구사항에서도 제가 그 합격생 답안 보여드리겠지만 특별한 요구사항, 특별한 뭔가의 방법을 적어서 합격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도 이게 이런 이제 유형을 캐치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용 숙지는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제가 하반기 때 심화 이론 때 보강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 수업은 특별히 수업이 없어요. 오전 수업이 심화 이론인데 오후 수업은 이때는 제가 상반기 때 시험 쳤던 기본 기초 모의고사 과정을 이어가기도 할 거고요. 기초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도면 또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요 시간은 그렇게 해서 오전, 오후 수업을 다 계속 제가 오후 수업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8주차 때부터 오전, 오후 전체 모의고사. 이제 이때부터는, 이때가 언제예요? 하반기 8주차가 1월 28일이죠. 시험에 임박했어요. 맞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때부터는 모의고사에만 집중할 겁니다. 계속해서 모의고사에만 집중할 겁니다. 오전, 오후. 실제 시험 때처럼 보수 실무 시험을 치고 구조 시험을 치고 그 두 개 그날 시험 쳤던 거에 대해서 강평하고 또 그 다음 주에도 시험 두 과목을 연속으로 치고 또 강평하고 이 시험 안에는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보강해드렸던 보강 내용에서 또는 제가 생각하기에 예상되는 그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 시험처럼 시험을 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이 더 길면 길수록 좋은데 어쨌든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제가 이렇게 8주 때부터 14주까지 실전 대비 모의고사로 진행하도록 하겠고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는 상반기 때까지 충실하게 공부와 집중도가 높아 있는 분들은 이제 이때부터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자기만의 스타일도 잡혀가고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사실은. 작년에도 시험 결과물 딱 나오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되겠네라는 윤곽이 나왔어, 이때부터는. 그럼 이때부터는 윤곽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부터는 안 바뀌어져요. 짧은 시간 내에. 근데 이때부터 뭔가를 하려는 분들은 계시거든요. 안 돼요, 안 돼. 그 상반기 때 기본적으로 끝나 있어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제가 큰 특징을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한 수업 과정별 특징 조금씩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규 이론 과정은 제가 온라인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상반기 내내 그 기본 이론들입니다. 그죠? 기본 이론, 구조, 실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론적인 틀을, 이게 기본적인 틀이 되는 거예요. 꼭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걸로 안 돼요. 그죠? 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스터디 그룹.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뭔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올해도 아직까지 지금 코로나 환자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계절용 독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터디는 빨리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스터디가 안 되니까 수강생들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빨리 안 올라가 향상이 안 돼요. 스터디를 하는 팀과 하지 않는 팀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를 제가 올해부터는 요 근처에 계신 분들은 뭐 만나서 해도 되겠지만 지금 그렇게 구성하기가 힘들잖아요. 줌을 통하든 그죠? 줌으로 이렇게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든 아니면은 유선으로 또는 핸드폰으로 하든 무조건 스터디 팀을 꾸려가지고 팀별로 스터디를 할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스터디 팀은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짜도록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자기가 스터디 팀을 꾸렸으면 좋겠다고 싶은 있는 사람들은 제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할 거고요. 아니면은 제가 상황 봐서 이렇게 짤 거예요. 자, 그 다음 심화 이론. 자, 적산, 공정표는 이제 윤곽 나왔죠. 그죠?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횡석식 공정표이기는 한데 거기 안에 그 네트워크 공정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조금씩 포함시키기 시작하는 거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공정표를 조금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정도 공부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적산도 윤곽은 거의 다 나왔어요.
적산을 어렵게 내봐야 이제는 상위권들이 어렵지 않게 풀 겁니다. 물론 조금 실수가 많죠. 적산은 계산 문제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적산은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실수를 안 이렇게 줄이는 자기만의 경험치가 필요해요. 노하우가 필요해요. 올해도 적산 문제에서 실수로 틀린 분들,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오늘 뭐 합격생 답안도 적산에서 실수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작년에 적산 잘 풀었던 합격생이에요. 이번에 합격한 분이에요. 잘 풀었던 사람이 시험장에서 어렵지도 않은 이 적산 문제를 거의 하원에서 비슷한 문제도 다뤘잖아요. 거의 다 날려버렸대요. 그리고 마음이 급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를 나중에 손을 못 댔대요. 뭐 합격했으니까 망정이지 이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혔어 봐요. 얼마나 속상할 뻔했어.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을 캐치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적산 문제를 제가 그 대신 뭐가 돼 있어야 돼요? 품셈이 숙지돼 있어야 돼요. 품셈의 어느 부분이 숙지되어 있어야 되냐면 적용 기준, 앞쪽에 각 장별로 적용 기준, 그죠? 그 다음에 할증 요소, 그 다음에 수량 산출 기준. 이건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자, 수량 산출 어떠한 공종이든 수량 산출 방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그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대부분 좀 특별한 수량 산출 방식이 몇 가지 안 돼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고 문제에서 요구사항 파악하고 전제조건 파악하고 치수 파악하고 단위 파악하고 그죠? 할증 파악하고 소수의 파악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문제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문제 안에 원래 문제에 소수의 안 줬죠. 그럼 소수점 자리 생겼잖아요. 그럼 처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석재 소수의 숙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적용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적용한다고 문제에 기록하면 돼요. 할증 주지 않았던 해도 있죠. 주지 않고 할증 넣으라 그랬죠. 그럼 할증을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적용 기준 다 적으라 그랬어요. 적용 기준을 목공사의 적용 기준을 다 적으라 그랬어요. 그럼 적용 기준은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는 적산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저는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내년에 적산 문제에 대한 상위권의 성과가 올해 시험 나오면 이제 시험에서 적산 문제는 매년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난이도를 조절하려고 냈는데 오히려 이 적산 문제가 상위권들의 성적을 높여주는 요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논술 답안은 20점이다고 20점을 다 안 줘요. 근데 적산은 20점이다고 이번에 20점을 다 줘버리더라는 거죠. 정확하게 쓰니까. 왜냐면 계산 문제는 그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이 굉장히 실수가 많아도 합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저는 내년까지는 적산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포함됐을 때 지금처럼 내가 상위권들처럼 적산 문제가 내 점수를 높이는 문제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보존 철학, 보존 윤리, 보존 철학이라는 것도 있고 보존 윤리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문화재 수리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분야가 점점점 더 우리나라에서도 전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관련된 단행본이나 관련된 논문들이나 관련된 수업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걸 반영하듯이 그게 시험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럼 이거 우리 점점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제가 원래 이미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하반기 때 제가 이거 꽤 많이 보강해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목조, 석조, 보존 처리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보존 처리 방법, 조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겠다. 그죠?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건축 형식, 석조, 근대 건축. 자, 건축 형식별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어느 정도 보강되어 있는 자료가 꽤 양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씩 더 보충을 하겠지만 석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건축사 때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도 꽤 많아요. 이걸 구조적으로 뭔가 풀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 대신 도면은 좀 더 숙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3년 연속으로 석조 나오잖아요. 도면은 좀 더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석조에서 도면이 해결돼 버리면 원래 시험도 그렇잖아요. 원래 시험에서 이 석교에서 홍해교와 평석교밖에 더 돼요. 그죠? 홍해교 평석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어려울 게 없잖아요. 도면만 내가 딱 이렇게 요구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도할 수 있으면 나머지 내용들은 쓸 게 별로 없잖아요. 석조라는 게 그렇거든요. 그게 구조가 나왔던 그게 시공으로 나왔던 실무로 나왔던 둘 다 마찬가지예요. 석조는 그 답안의 내용은 단순해.
그래서 도면을 어렵게 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사실은 출제자들이 수험생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 알아요. 도면도 굉장히 난이도 높은 걸 막 요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높게 보고 있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시야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면들을 숙제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근대건축. 근대건축도 최근의 경향을 봐서 자, 조적조. 그죠? 석조, 콘크리트조, 철골조 다 들어올 것 같아요. 최근의 경향을 봐서는. 그리고 근대 건축은 자, 일반적인 우리 목조와 석조와 이 공정 자체가 조금 차이 나요. 공사하는 공정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정돈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외에 지금 원래도 콘크리트가 뭐 이렇게 방리됐는데 최근에 노출됐고, 그죠? 뭐 슬라브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죠? 바닥이, 마루 바닥이나 일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보수할래?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철골조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보수할래?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내용까지는 조금 더 근대 건축이 확대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심화 과정 때 전부 다 이렇게 제가 보강을 해드릴 거고, 저도 최대치로 보강해드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원래는. 어쨌든 그 대신 제가 아무리 뭔가를 많이 여러분 드리더라도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아, 원래는 그냥 자료만 받아두자. 자료만 받아두자. 그리고 그냥 내년에 그냥 이렇게 내가 숙제하면 되겠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자료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죠. 휴지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 내 옆에 있는 자료는 다 휴지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옆에서 하면 마음에 짐만 되지. 저거 봐야 되는데, 저거 외워야 되는데 마음에 짐만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때. 그리고 내년에 본다고 들어오지 않아요. 어쨌든 올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셔야 돼요. 신규 수강생분들도. 자, 모의고사 과정. 자, 기초 모의고사 과정은 어떤 식이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죠? 과제 나가요. 그날 시험 쳤던 거, 다음 주에 시험 쳤던 거 제가 과제로 내드릴 거예요. 그대로. 그럼 그 다음 주에 과제해서 여러분들이 제게 제출해요. 그럼 제가 그걸 체크해 드릴 거예요. 어떤 문제 있다, 어떤 문제 있다. 그리고 제가 그 과제 보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어떤 부분이라는 걸 제가 또 체크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런 방식으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규 모의고사 과정. 상반기 때 정규 모의고사 과정이죠. 그죠? 구조와 보수 실무에 대한 답안 기술 방법 설명할 거고요. 답을 어떻게 적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답을 어떻게 적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 합격생 답안도 그랬지만 이번에 합격생 답안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요구사항에 따라서 목차가 잘 나왔어요. 근데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목차를 못 뽑아내요. 이건 사실은 있잖아요. 제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어느 정도 아주 기본적인 공부만 돼도 목차는 뽑아낼 수 있어요. 내용을 몰라도. 그런데 상위권들이 목차를 못 뽑아내. 이건 뭔가 판단과 이런 목차 뽑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공부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럼 그 인식을 빨리 확보를 해야 돼요. 그죠? 목차 잡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물어본 게 있어요. 그럼 내가 물어본 게 뭐다고 적어놓고 답해야지. 그걸 안 적어놓고 내 마음대로 막 답해놓으면 사람이 채점할 수가 없죠. 그게 목차예요, 목차. 근데 그런 기본 개념은 갖고 답안을 형성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논술형 답안을 경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논술형 답안에 경험치가 없다고 하는 게 이런 답안 기술 방법에 대해서 아직도 재수강생분들을 포함해서 아직도 익숙치 않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틀들을 제가 물론 기초 모의고사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하겠지만 정규 모의고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가 기출 문제를 갖고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분석 어떻게 하고 포인트 어떻게 잡아내서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까지를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합격생이나 또는 이제 그 상위권들의 답안, 그죠? 모범 답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이 정도 답안이 나와야 합격이 되는구나라는 걸 감각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잡게 해드릴 거예요. 최소한 나는 못 만들어도 저 정도까지는 돼야 되는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거길 기준을 놓고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역시 과제는 계속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체크도 하고, 올해부터는 제가 상황 봐서 상담을 조금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하지 않더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수업 끝나고 저랑 이야기를 하세요. 뭔가 공부하면서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뭔가 내가 생각하는데 뭔가 잘 안 되는 지점이 있거나 바로바로 그때그때 저랑 이야기하고 해결해 나가세요. 그걸 미루지 마시고. 미루면 그만큼 해결이 늦어지잖아요. 그리고 물론 저랑 이야기한다고 100%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랑 이야기했을 때 해결될 가능성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죠. 그리고 또 제가 갖고 있는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담을 좀 많이 진행할까 싶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수험 진행 방법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시간 시험 치고 2시간 강평하고. 그 다음, 자, 재수강생분들 중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시험 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답이 나오지만 내가 모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험 칠 때는 제대로 된 답이 나오긴 힘들죠. 그러면 그 이야기 뭐냐? 그럼 이미 답안 기술 방법에 대해서 감을 잡았다는 이야기야. 그럼 내용만 숙지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내가 작년에도 쳐봤던 문제인데 시험 칠 때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건 심각해요.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속도가 부족한 거는 따로 연습해야 돼요. 시험 치는 속도가 부족한 건 따로. 제가 원래 이제 모의고사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수험생의 답안 패턴을 제가 2가지로 잡아드릴 거예요. 이때까지는 1가지만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로도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근래 출제 경향과 채점 경향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채점 경향도. 그러면 올해 합격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 보니 어쨌든 그 2가지 유형에 대해서 모두 다 점수를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채점자,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바뀌었겠죠. 그죠? 근래에 채점자들도 좀 바뀌었겠죠. 그럼 선호하는 스타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구조 답안은 패턴이 크게 없어요. 그냥 요구사항에 맞춰서 도면과 정보 넣으면 돼. 근데 시공 답안은 마음 먹고 적으면 적어야 될 게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일부만 답안에 항상 적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시험 답안에. 근데 제가 원래 2가지로 나누겠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손이 빠른 사람들은 좀 더 많은 내용을 적게끔 할 거예요. 근데 손이 아무리 빠르게 해도 빠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분들은 기존의 패턴처럼 중요한 거 위주로 항목 위주로 딱딱딱 써가는 패턴. 이 2가지를 제가 할 거예요. 2가지를 다. 그래서 그 대신 우리 재수강생분들은 아시겠지만 2시간 동안에 많이 적는 분들은 20페이지를 넘긴단 말이에요. 많이 적는 거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굉장히 커요. 뭐냐 그러면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많이 적을 수 있다는 거는 다른 사람만큼 적었을 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를 뭘 하느냐. 내가 실수하지 않는데 투자할 수 있어요. 문제를 분석하거나 뭔가를 좀 더 고려하거나 도면을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인다거나 그냥 일단은 빠르게 해놓고 봐야 돼. 빠르게 해놓고. 그래서 속도 느린 분들은 글씨 연습도 따로 하셔야 되고 도면 연습도 따로 하셔야 되고 도면도 천천히 작도해서 완성도 있는 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시험용이 아니잖아요. 다 시험용화돼야 돼. 시험용화돼야 돼. 제가 시험은 일이라고 그랬죠. 기능적으로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돼요. 시험 치는 거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굉장히 숙달돼 있어야 돼요. 완전히 숙련공처럼 시험 쳐야 돼요. 어떤 시험이든요. 그게 우리 지금 사법고시는 없어졌지만 그게 사법고시 역시 저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시험도 비슷해요. 그게 학문적인 학술적인 공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익숙해질 정도로 그 시험에 대해서 적응해야 돼. 이건 논술형 답안이죠. 객관식 답안도 요령이 있어요. 객관식 공부도. 그것도 제가 이거 따로 이렇게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수업 진행 방법 설명드렸고 실전 대비 모의고사 과정. 이것도 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설명드렸다. 그죠? 연속으로 4시간을 시험 칠 거예요. 그죠? 2시간 시험 치고 20분 쉬었다가 2시간 시험 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평에 들어갈 거예요. 그죠? 보수 실무 구조 시험 연속으로 치고 강평. 이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문제들을 다 포함시킬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예상 문제, 최근에 보강된 보강조례에서 나온 문제, 어쨌든 그죠? 그 외에 어쨌든 출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대신 여러분들이 치는 문제 속에서 그래도 학원에서 다뤄봤던 문제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가 애쓸 거고요. 그 대신
내가 풀어보지 않았던, 내가 그런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걸 풀어낼 수 있는 힘들을 길러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 모의고사 과정이 그런 힘들을 길러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을 제가 분명히 반영시킬 거고요. 좀 더 도면 작도 과정, 기초 도면 작도 과정, 심화 도면 작도 과정 해서 전체적으로 9주예요. 그죠? 9주 동안 하고 제가 플러스로 제가 더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도면을 어떻게 작도하는지 선을 긋는 방식부터 시작해서 제가 출발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상세 도면, 평면도, 그래, 세부 도면들 말하는 거죠. 그 교재에 있는 세부 도면도, 그 다음 평면도, 단면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뭐 요즘 심지어는 뭐 와복도, 앙시도, 그죠? 인면도 다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도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그 대신 이런 게 있어요. 도면에 대해서 내용이 숙지되는 내용들이 많아지면 도면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가거든요. 왜냐하면 종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횡단은 사실 좀 딸려와요. 건물에 대한, 왜냐하면 그 종단이 횡으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그럼 종단과 횡단을 이해해버리면 투시적인 시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공포도 마찬가지야. 내 공포 구조도 인면을 알고 단면을 알면 투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공포의 폭이 수장폭이고 춤이 어떻게 되고 삶의 춤에 대해 첨차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결구됐다는 걸 알면 원래처럼 투시도를 이제공 부분의 투시도를 일반적이지 않는 걸 요구했다 치더라도 아, 삶이가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단면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걸 약간 투시도로 하면 두께만 잡아주면 되겠지. 그리고 그 첨차와 결구되는 반턱으로 결구되는 턱만 봐주고 그 대신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런 거를 대응하려면 예를 들어서 모든 도면을 다 외우든가 응용력을 키우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근데 응용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근데 그래도 그 응용력을 키우려면 기본적인 도면에 대한 숙지도가 필요한데 그 기본 도면들이 많죠. 사실은. 많죠. 외워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도면도 그냥 단순히 외워지는 게 아니죠. 그 유튜브 강의 중에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거 가운데로 그치고 치면 제가 도면 작도 몇 가지 올려놨어요. 시작하기 전에 거기 보면 참고를 해보시면 도면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기준을 갖고 외워야 되죠. 기준을 갖고 작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도면은 외워야 내가 작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작도해봐야 외우고 있는지 안 외우고 있는지 아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면을 완전히 머릿속에 못 넣어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도면에서 특정 부위를 못 따내요. 단면도는 분명히 외우는데 종대공 부분의 도면을 따로 못 작도해. 그래서 그 단면도 외워놓고 종대공은 또 따로 연습해서 외워야 돼. 이런 말이 안 되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단면도로 외우는데 공포 부분을 또 외우려면 또 따로 또 작도해봐야 돼. 위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오면 공포는 작도할 수 있는데 공포만 딱 떼놓고 못 작도해. 이건 무슨 문제인 거죠? 도면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못 넣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그 어떤 부분도 내가 따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래서 도면도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도면도 외우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대신 도면은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글씨는 머릿속에 들어오면 써지죠. 그렇잖아요. 글씨는 써지지 않아요. 그 대신 나의 글씨체에 맞게끔 써지죠. 글씨체가 좋은 사람도 있고 조금 안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도면은 머릿속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려지나요? 아니에요.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제 얼굴 보신다고 해서 제 얼굴 그리실 수 있는 분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맞죠? 제 얼굴 보시고 한번 그려보세요. 못 그리시잖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 내 뇌 속에 들어온 정보를 손으로 출력하는 훈련이 안 된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면은 손으로 출력하는 나의 뇌 속에 있는 정보를 손으로 출력하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 대신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죠. 보고 그릴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손으로 출력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많이 하셔야 된다. 꾸준히. 도면이 이렇게 굉장히 감각적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의 연습량이 꽤 많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심화 도면 작도도 제가 어떻게 한다는 거 설명드렸고, 자, 볼펜. 이게 무기죠, 우리께는. 그죠? 우리께는 무기예요. 여러 가지 볼펜들의 종류들이 많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제가 봤을 때 도면과 글씨를 둘 다 써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국산 중에는 뭐냐면 FX 153이라는 게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일제 중에 제트스트림도 있고 제브라도 있는데 이 외에 다른 볼펜 쓰시는 분도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다른 볼펜 써도 도면만 잘만 작도하시면 제가 말릴 이유가 없죠. 근데 도면은 선도 엉망이고 글씨도 엉망이고 뭔가 맞지도 않는데 막 볼펜이 막 너무 안 좋은 거 써. 상황에 맞죠. 그리고 좋은 도면이 나올 수 없는 볼펜을 써.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도면 작도 시간이나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도면이고 우선 이걸로 처음에 도면 적응하는 분들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 완성도가 조금 올라가면 높아지면 제가 볼펜 다른 볼펜 또 추천해 드릴 거예요. 잘 작도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볼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도면 작도할 때는 이 세 볼펜 중에 하나를 사용하세요. 사용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이제 도면을 잘 작도하시면 그때부터는 플러스 펜이든 뭘 하든 제가 말리지 않을 거예요. 상황에 맞게끔 하셔야 돼요. 그죠? 시험 글씨 쓰면서 도면 작도하면서 글씨 쓰면 도면 작도 이 두 개가 같이 되는 볼펜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두 가지 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선을 그을 때 똑같은 강도의 선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기준선이 되는 약한 선, 그죠? 그 다음에 좀 단면이 강조돼야 되는 진한 선, 그 다음에 면을 그냥 단면이 아니라 인면을 나타내는 조금 그보다 약한 선, 이런 최소한 3가지 단계 선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단계를 조절하기 힘든 볼펜들도 많죠. 펜들도 많죠. 그럼 그런 펜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단계를 표현하지 않고도 완벽하게 굉장히 완성도 있게 도면을 작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려면 도면 작도를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볼펜 말씀드리는 거고 이 3가지 중에 이렇게 신규 수강생분들은 꼭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홈페이지는 다 하실 거니까 그 외에 커리큘럼이라든가 좀 필요한 것들 홈페이지 확인하시고요. 최근에 제가 어쨌든 재수강생분들은 특별히 보실 필요 없는데 신규 수강생분들은 유튜브에 영상들 올라와 있는 거 도면이라든가 이렇게 수업하지 않는 내용들 올라와 있는 것들은 조금 참고해 볼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분석해 놓은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우선은 다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 주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해야 될 거는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내일부터 어떤 스케줄을 갖고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될 건지를 오늘 중에 짜내셔야 돼요. 그럼 내일부터 그 스케줄대로 움직여 가셔야 되고요. 내일은 일요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직장 다니시던 분들도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맞죠? 그럼 그때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평일은 회사 가고 일 있어서 공부 못하고 주말에는 주말이라고 또 공부 못하고 계속 공부를 못한다는 이야기만 하세요. 근데 내가 공부를 못할 수 있는 이유만 찾으면 정말 많이 찾아지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면 다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1시간이라도 해야 되는데 2시간에 어떻게든 찾아내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오늘 계획 잡고 내일부터는 거기에 뭘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시험 칠 것들을 공부해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재수강생분들은 진도를 빠르게 나가셔야 되고 그리고 상반기 때 기본적인 것들을 다 끝내 놓으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들이 재수강생분들은 뭔지 아시죠? 그죠? 그런 것들을 다 끝내 놓으셔야 돼요. 그죠?